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왜 그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입 밖으로는 괜찮아라는 말만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왜인지 모르게 입이 굳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사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주입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상대방에게 잘 부탁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정리한 뒤 상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리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연애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의 인연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녹아 새싹이 돋아나듯이 관계의 토양이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면 폐를 끼치는 것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싫어할 거라고 느끼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착을 늘리지 않고 마음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랑받기 쉬운 관계로 정리해가는 생각법을 불교의 시선으로 부드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불교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온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다 듣고 나면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정리되는 이유가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 씨는 일도 인간관계도 늘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모범생이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라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어려웠고 약한 소리도 못했고 웃으며 넘겨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쳐도 저는 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눈치 보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했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자기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연인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있어도 긴장하고 있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관계가 하나도 없구나. 모든 관계에서 나는 늘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왔는데 정작 그 관계 안에서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지쳤습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지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어디에도 편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상태를 알아차린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 하고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운명의 상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가 바뀌면 관계의 흐름이 바뀝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인연의 변화입니다. 인연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 첫 번째입니다. 내면의 공통점은 집착을 늘리지 않는 애교입니다. 애교라는 단어가 조금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교는 귀여운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애교를 부린다고 하면 상대로부터 사랑을 끌어내는 기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남자를 사로잡는 애교 비법 같은 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켜쥘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상대방도 괴로워집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전략을 세울수록 오히려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경직됩니다. 이것은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이래야만 한다에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해. 관계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런 기대에 마음이 묵이면 괴로워집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합니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애교를 잘 부리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내면을 살핍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들여다봅니다. 지금 나는 외로운 거구나.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지금 나는 혼자 너무 많이 안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려 줍니다.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외로운 거구나 하고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정리합니다. 내 감정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네가 이래서 내가 외로운 거야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라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기대면 의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버림받을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한 척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정리한 뒤에 기대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의존은 상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가 있으면 더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의존은 상대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필요로 해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밀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받아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기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주면 감사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역설적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연결이 필요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안아주면 조용히 풀려갑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을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말을 부드럽게 해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했으면 이제 표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탁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왜 눈치를 못 채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싸움으로 번집니다. 설령 상대가 잘못한 것이 맞더라도 이런 말투는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조금 도와주면 고맙겠어라고 말해보세요. 오늘은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해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요청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말입니다. 이런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구구절절 이유를 댈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부드럽게 전달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시험합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힌트만 주고 상대가 알아채길 기다립니다.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넌 내 마음을 몰라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에스퍼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야 압니다. 시험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상대가 시험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뭘 해도 틀릴 것 같아서 움츠러듭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상대가 도와주고 싶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애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부탁을 했으면 상대에게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건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부탁해놓고 옆에서 감시하면 안 됩니다. 부탁해놓고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맡긴 게 아니라 시킨 것입니다. 신뢰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맡기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내 손을 놓으면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 불안이 있을 때야말로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를 믿고 싶은 건가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는 건가?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불안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상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라기보다 거리감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애교를 잘 부리는 사람은 다가가는 게 잘해서가 아니라 사는 방식이 평온합니다. 항상 상대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늘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가 오히려 매력이 됩니다. 연애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한마디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상대가 카톡을 조금 늦게 읽어도 불안합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달라져도 신경 쓰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여도 내 탓인가 걱정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무 지칩니다. 흔들리면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왜 답장 안 해 뭐해라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나 뭐 잘못했어라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확인하면 쫓아가고 싶어집니다. 상대가 시큰둥하면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쫓아가면 더욱 상대의 반응이 신경 쓰입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안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순환이 지침의 정체입니다. 관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이 힘든 것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마음이 밖으로 너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상대에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을 상대의 손바닥에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상대가 잘 대해주면 기분이 좋고 상대가 소홀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 기분의 리모컨을 상대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애교를 잘 부리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마음을 자기 쪽으로 되돌립니다. 리모컨을 다시 가져옵니다.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한다고 선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는 밀당이 아닙니다.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좀 쉬어야지입니다.
오늘은 나를 회복시켜야지입니다. 그런 조용한 선택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건 이것을 차갑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 사랑이 식는다고 걱정합니다. 연락을 안 하면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다정함을 지키기 위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거칠어지는 것보다 조금 물러나 평온이 있는 편이 인연은 잘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까우면 둘 다 질식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숨 쉴 수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어야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다정한 경계선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면 행동 거리감 3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정리되어야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감이 유지되어야 내면이 안정됩니다. 선순환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남자가 진심으로 빠져드는 애교의 달인이란 결국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남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성별을 떠나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로 상대를 사로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안심하고 소중히 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분위기는 연기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술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내면이 평화로우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행동이 여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매력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곁에서는 상대도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려갑니다.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친밀감입니다. 서로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자주 있는 위험한 경향도 먼저 전해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애교와 자기 희생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고 눈치 보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애교가 아니라 한계까지 아는 결과입니다. 억누르다가 감당이 안 돼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지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해입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해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해입니다. 자기를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점에서는 노력으로 인연을 묶을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힘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힘이 떨어지면 무너집니다. 노력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노력을 못하면 끝납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인연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정리된 곳에 자연히 모여드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연도 편안한 곳으로 모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인연이 바뀌는 애교 방식을 더 구체적인 예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는 게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말을 골라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정리법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푸는 작은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작은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애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 적용되는 형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애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이 되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 꺼내보세요.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은 억지로 사랑을 가지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쟁취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인연이 바뀌는 애교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교는 요구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구와 공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는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해주지 않으면 원망이 따라옵니다. 공유는 자기 마음을 정성껏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는 게 서툰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괜찮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입니다. 신경 쓰지 마입니다. 진짜 외로운데 말로 닫아버립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상대도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학습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막아놓은 것입니다. 다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다정함에 향하는 방식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도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맡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짧은 공유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구구절절 이유를 댈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지하게 앉아서 대화하자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사실과 기분만 놓습니다.
두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좀 지쳤어입니다.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입니다. 지금 혼자 앉고 싶지 않은 기분이야입니다. 좀 곁에 있어 줬으면 해입니다. 잘 말은 못하겠는데 안심하고 싶어입니다. 이것들은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들어줘서 힘들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를 상대에게 건네는 것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상대의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직이나 솔직함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런 말 하면 귀찮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입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입니다.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라입니다.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귀찮게 만드는 건 사실 감정이 아니라 탓하거나 압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건 귀찮지 않습니다. 감정을 공유하면서 상대를 탓하는 게 귀찮은 것입니다. 공유는 상대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말하고 상대가 선택하게 합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탓하는 말은 상대의 도망갈 곳을 빼앗습니다. 왜 안 들어줘라고 하면 상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말은 갑자기 품이 있어집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상대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익십이 늦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답이 없습니다. 답장이 짧습니다. 뭐라고 길게 썼는데 응 한 글자입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만났는데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입니다. 내가 무거웠나입니다. 나 또 틀렸나입니다. 이러다 버림받으면 어떡하지입니다. 끝없이 부정적인 상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인연은 상대의 기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바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쪽 마음이 거칠어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왜 답장 안 해라고 물어봅니다. 나한테 화났어라고 물어봅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관계가 거칠어집니다. 상대도 방어적이 됩니다. 뭔데 왜 그래라고 반응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이었는데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작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응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숨을 깊이 쉽니다. 물리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3번 깊게 숨을 쉽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상상을 나눕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답장이 짧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상상은 싫어하게 됐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대부분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잣말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진 것뿐이야입니다.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쁜 예감이 진실인 건 아니야입니다. 예감은 예감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 불안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야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셋째, 상대에게 보내는 말은 짧은 공유로 돌아갑니다. 공격적인 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확인하려는 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바쁘구나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몸은 괜찮아입니다. 걱정을 표현합니다. 나는 좀 불안해졌는데 진정할게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인연은 어지러워지기 어렵습니다. 불안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리한 만큼 관계도 차분해집니다. 내가 안정되면 관계도 안정됩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하지만 나는 말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약한 모습을 보인 순간에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울었더니 혼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했더니 무시당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말했더니 비웃음당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마음을 여는 게 무섭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지켜준 방어막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이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다면 갑자기 크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연습해가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물 한 잔 달라고 말해봅니다. 택시 기사에게 여기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해봅니다. 이런 아주 작은 요청부터 연습합니다. 거절당해도 큰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 연습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큰 요청을 해봅니다.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인연은 급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키우는 것입니다.
식물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댄 후의 자세입니다.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댄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애교를 잘 부리는 사람은 부탁한 순간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들어주나 보자 하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답이 완벽하지 않아도 거기서 시험하거나 감점하지 않습니다. 역시 넌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큰 차이입니다. 이 태도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잠깐만 얘기 좀 들어줘라고 전했다고 합시다. 마음을 열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핸드폰을 만지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일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역시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구나입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지는 존재야입니다. 내가 바보 같았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 아픔도 잘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상대가 진지하게 안 들어주면 속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탓하는 말을 내면 인연은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화가 났다고 바로 표현하면 관계가 경직됩니다. 넌 왜 맨날 그래라고 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용기 내서 연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애교는 본래 부드러운 입구입니다. 관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입구를 지나간 뒤에 문을 발로 차는 듯한 말을 하면 상대는 다음부터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학습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다가가도 경계합니다. 여기서 쓰는 건 보충 부탁입니다. 탓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정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미안해입니다. 일단 사과로 시작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지금만 눈 보고 들어주면 안심될 것 같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잠깐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손 좀 멈춰줄래입니다. 부담되지 않게 작은 요청을 합니다. 이러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넌 왜 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바람을 정성껏 건네는 것뿐입니다. 상대도 아, 그렇구나 하고 고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행동을 바꿉니다. 불교로 말하면 인연을 망치는 건 상대 자체가 아니라 이쪽 마음이 만드는 가시입니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가시가 돋아서 상대를 찌르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는 말투를 익히면 인연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전개됩니다. 구해줘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먼저 당신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을 돌보세요. 당신은 분노로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다음은 거리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교를 잘 부리는 사람은 다가가는 것도 잘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잘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가기만 하는 건 집착입니다. 떨어지기만 하는 건 회피입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어지다는 차갑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자유를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흔한 오해는 떨어지면 관계가 끝난다입니다. 연락을 안 하면 잊혀진다입니다.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채운다입니다.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 붙어있는 관계일수록 마음이 숨막히기 쉽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고 잠깐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그렇게 살면 서로 지칩니다. 가까움이 계속되면 고마움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됩니다. 공기처럼 있어서 소중함을 모릅니다. 없어져 봐야 압니다. 그래서 기댄 후에는 한 번 여백을 만듭니다. 바로 더 기대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섭니다. 고마워입니다.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들어줘서 안정됐어입니다. 상대의 도움이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도움됐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괜찮아입니다.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해서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상대가 계속 신경 써야 하나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서 끝이야 더 안 붙잡을 게라는 메시지입니다. 상대한테 도움이 됐다는 따뜻한 느낌이 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게 다음 다정함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다음에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경험이었으니까요. 쫓아오게 하려는 것도 밀당도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지치지 않는 호흡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서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애교가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사실 참는 게 너무 능숙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참을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애교를 못 부립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는 게 능숙한 사람은 한계까지 침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터집니다. 댐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무너졌을 때의 말은 아무래도 강해집니다.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요. 감정이 섞여 나옵니다. 원망이 섞입니다. 분노가 섞입니다. 상대는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당황합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했잖아 하고 억울해합니다. 평소랑 너무 다르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의심합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여기를 바꾸는 열쇠는 한계 전에 작게 전하는 것입니다. 터지기 전에 조금씩 빼는 것입니다. 큰 폭발이 아니라 작은 공유입니다. 풍선의 바람을 조금씩 빼듯이 감정을 조금씩 표현합니다. 꽉 차서 터지기 전에 중간중간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 일찍 자신을 다룰 수 있게 되면 관계는 조용히 정리됩니다. 큰 싸움 없이 작은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참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적절히 표현하는 게 강한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안 와도 됩니다. 여기까지 남자가 진심으로 빠져드는 애교의 달인을 연애 테크닉이 아니라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애교를 잘 부린다는 건 아부하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정성껏 다루고 상대에게 부탁을 예쁜 형태로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요점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기대기 전에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조용히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대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대고 싶은지 아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불안을 탓하지 않고 먼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운 게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한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를 시험하지 않고 감점하지 않고 조정의 부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줘야지 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알아주면 감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빠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안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셋째는 기댄 후에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고 나서 계속 붙어있지 않습니다. 감사와 안심으로 마무리하고 인연이 숨 쉴 수 있는 거리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도 쉴 수 있게 합니다. 나도 쉴 수 있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리되면 자연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힘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가시를 뽑고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쌓임이 관계의 공기를 바꿔갑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관계가 달라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연애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이제 지쳤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감각은 맞습니다. 정말 지친 것입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계속 참아온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압니다. 얼마나 혼자 안아왔는지 저는 압니다. 이제부터는 참음으로 있는 인연이 아니라 안심으로 자라는 인연을 선택해도 됩니다.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관계를 찾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해지려고 노력해온 게 아닙니다.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 노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앉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딱 하나만 실천해 옮긴다면 다음 한마디를 가지고 있어 주세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잠깐만 기대도 될까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줬다면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입니다. 안정됐어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를 표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주고 마무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연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남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어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무능하게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기대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갓난아이는 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표현을 잊어버립니다. 울면 혼나고 떼쓰면 나쁜 아이라고 듣습니다. 참으면 칭찬받고 혼자 하면 착하다고 듣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대면 민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기대고 기대어지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애교를 부린다는 것은 결국 그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나의 필요를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숨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교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특정한 말투를 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인터넷에는 그런 팁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애교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애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애교의 본질은 그런 거치장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한 애교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평화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애교를 잘 부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제대로 기댈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혐오하면서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구하면 불안해집니다. 사랑을 받아도 믿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알면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면 그것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숨기다 보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닌 모습으로 관계합니다. 가면을 쓰면 진정한 연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가 사랑하는 건 가면이지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아도 공허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무아란 자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고정된 자아 즉 이래야만 한다는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강해야 해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아도 나는 나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면 없이 진짜 나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때 진정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맺은 관계는 그 완벽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갑니다.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피곤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관계는 다릅니다. 상대가 나의 불완전함을 알고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단점을 알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약점을 봤는데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입니다. 기대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빠라고 밀쳐진 적이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비웃음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울었더니 남자가 울면 안 되라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했다가 이용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보호막이 생깁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막은 당시에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을 지켜줬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보호막 안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상처 입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들과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당신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닫힌 문 너머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마음을 여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공격에 노출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약점을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여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여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열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해봅니다.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부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합니다. 소중히 다뤄주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봅니다. 소중히 다뤄주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엽니다. 한 단계씩 깊어집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는 거리를 둡니다.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하는 법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벽은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고립됩니다. 경계선은 선별합니다. 문과 같습니다.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것은 막아줍니다.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애교를 잘 부리는 사람은 이 경계선의 달인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래 연습해서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호하면서도 연결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인 관계에서의 애교입니다. 많은 커플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를 겪습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습니다. 두근거림이 없어집니다. 만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모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느냐입니다. 힘들 때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가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좋아 보이고 싶으니까요. 화장을 꼼꼼히 하고 말투도 조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점은 최대한 숨깁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가면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24시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집니다. 그때 상대가 진짜 나를 받아들여주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신뢰가 깊어집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관계는 끝을 향해 갑니다. 진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지 마세요. 적당히 빈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엉뚱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오히려 그 빈틈이 상대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범접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 완벽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은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마음을 놓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하고 편안해합니다. 그렇게 서로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연인에게 기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아무 때나 기대면 안 됩니다. 상황을 봐야 합니다. 상대가 바쁘거나 지쳐 있을 때 무거운 부탁을 하면 부담이 됩니다. 상대도 힘든데 내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니 지칩니다.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좀 지쳐 보인다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일 있어 하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상대가 힘든 날에는 내가 먼저 기대어지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내가 들어주는 쪽이 됩니다. 오늘은 내가 들어줄게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여유 있을 때 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상태일 때 말합니다. 이것이 밀당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관계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 추는 춤입니다. 춤을 출 때도 파트너의 박자에 맞춰야 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느껴야 합니다. 혼자서만 자기 박자로 움직이면 발을 받게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리듬을 읽고 거기에 맞춰 다가가는 것입니다.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설지 감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상대에게 맞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만 맞추면 균형이 깨집니다. 자기 필요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말할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화난 상태에서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차분할 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갈등 중 하나가 기대의 충돌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상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기념일에 이런 선물을 기대했는데 다른 걸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합니다.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속상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티를 냈는데 왜 모르지 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티를 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대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단 공격적으로 말하면 역효과입니다. 왜 안 해줘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요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해라가 아니라 해주면 좋겠다입니다. 상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노력해주면 반드시 인정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했으면 인정합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다음번에도 해주고 싶게 만듭니다. 인정받으면 더 하고 싶어지니까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면 더 감사하고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작은 노력도 놓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소한 것도 알아봐 주세요. 그것이 관계를 윤활하게 만드는 기름입니다. 부드럽게 굴러가게 합니다. 반대로 잔소리와 지적은 관계를 마모시킵니다. 계속 뭘 안 했네 이것도 안 했네 하면 지칩니다. 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해줬는데 인정도 안 하고 못한 것만 지적하면 상처받습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애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은 연인 관계와는 다릅니다. 공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협업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무능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어보면 바보 같아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혼자 해결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버티다가 결국 실수를 하거나 탈진합니다. 마감을 못 지키거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적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찍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다 떠넘기면 안 됩니다. 자기 몫을 안 하면서 남에게 기대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니까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막혔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또 도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말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갚겠다고 합니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직장에서는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적절히 기대는 것도 기술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하고 결제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사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상사도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필요하면 배경을 설명합니다. 상사가 바빠 보이면 나중에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확인합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배려받은 상사는 당신에게 호의적이 됩니다. 이 직원은 눈치가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후배나 동료에게 기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다 끌어안으면 지칩니다. 위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적절히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단 위임할 때는 명확하게 기대치를 전달합니다.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애매하게 맡기면 결과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공을 함께 나눕니다. 혼자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이 사람과 일하면 내 공도 인정받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요.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애교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솔직해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하는 말이 가족에게는 안 나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아서 오히려 어렵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이만큼 같이 살았으면 알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말해야 압니다.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말씀드렸나요? 사랑한다고 표현해보세요. 쑥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다 큰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해주면 부모님은 오히려 행복해 하십니다. 자신이 아직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맞든 안 맞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해결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많이 싸웠어도 어른이 되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형제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해도 됩니다. 그 끈끈한 유대감이 큰 힘이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애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것을 부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기대어올 때 기뻐합니다.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믿고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뿌듯해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기대면 균형이 깨집니다. 친구도 지칩니다.
친구가 힘들 때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들어주고요. 그렇게 서로 기대고 기대어지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힘들어라고만 하면 친구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릅니다. 뭘 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 생각을 듣고 싶어라고 하면 친구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후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라고 말해주세요. 친구도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한 말이 도움이 됐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 보람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음에도 도와주고 싶게 됩니다. 이제 애교의 반대인 자기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교와 자기희생을 혼동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상대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 희생은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결국 고갈됩니다.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줄 것이 없어집니다. 다 타버린 촛불은 아무도 비출 수 없습니다. 자기가 꺼지면 남을 밝힐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먼저 챙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문을 떠올려 보세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뭘 먼저 하라고 하나요? 먼저 본인 것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기가 쓰러지면 남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상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희생은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숭고해 보입니다. 상대도 감동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하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탈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희생하는 쪽은 지치고 원망이 쌓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 몰라주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받는 쪽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 대신 나눔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받습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그 균형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뭔가를 더 해야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해줘야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를 사랑해줘라는 숨은 기대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대가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서로 상처받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해줬으니 받아야지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은 어렵습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래하려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산하는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하면 티가 납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데도 좋다고 합니다. 안 되는데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이 사라집니다. 내 시간이 없어집니다. 남의 부탁에 치여 살다가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합니다. 늘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착한 게 아니라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적절히 거절할 줄 압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정말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거절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퉁명스럽게 거절하면 관계가 상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상황적 거절입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도 이해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영수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라고 다른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고마워합니다.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저울질처럼 계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엑셀에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균형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한 발 물러서면 됩니다. 조금 줄이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많이 받기만 한다 싶으면 먼저 베풀어 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줍니다. 그 조절 능력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오래가게 합니다. 이제 실제 대화 예시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입니다.
연인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연인에게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예시는 이렇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관심도 없지입니다. 이것은 공격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방어적이 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하고 반응합니다. 대화가 싸움으로 번집니다. 힘든 이야기 하려다가 싸움이 됩니다. 설령 상대가 관심이 없어 보인 게 맞더라도 이런 말투는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좋은 예시는 이렇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입니다. 사실을 전달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입니다. 부탁을 합니다. 네가 들어주면 내가 힘이 날 것 같아입니다. 상대의 중요성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공유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꺼이 들어줍니다. 상황 둘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민감한 부탁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입니다. 야, 돈 좀 빌려줘입니다. 너무 직접적입니다. 상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합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사실 좀 쑥스러운 부탁인데 괜찮으면 잠깐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입니다. 부끄럽다고 먼저 말합니다. 쉬운 부탁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다음